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최근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 맞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풀어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백찬홍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백찬홍 대표님 종자연에 취임하신 지 언제 취임하셨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오프라인 총회가 어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 서면으로 해서 네. 진행해서 저를 대표로 지명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전에 이제 뭐 저를 좀 저에게 좀 맡아달라고 해서 충분히 훌륭한 일을 하는 거고 제가 좀 부족하지만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제가 맡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경쟁률이 없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마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갔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도 좀 그동안 활동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뭐 저한테는 뭐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백찬홍 대표님 굉장히 오랫동안 사회 활동가로도 많이 활동을 해오셨죠. 우리 사회를 밝게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들을 해오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차차 나누도록 하고요. 옆에 이제 항상 계시죠. 우리 지식정보 플랫폼에 이정호 대표님 자리. 예, 김경호입니다. 역시나 우리 세연욱 기자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차별금지법 최초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어제 찾아보니까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 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권고를 해서 노무현 정부 때 정부 입법으로 이렇게 발의가 됐다고 해요. 그 이후로도 한 6-7차례 이렇게 의원들이 발의를 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통과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찬밥 신세로 남아 있다가 보니까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데요. 4년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5차례가 이렇게 끝났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좀 핫하게 논란거리가 됐어요. 그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그동안 보면 이제 차별금지법 명칭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몇 차례 이제 국회에 이제 의원 발의로 올라갔다가 대부분이 이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되는 그런 아픔이 겪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정의당의 이제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이제 좀 내용적으로 보면 좀 더 이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이제 대표 발의됐고 대부분의 이제 정의당 의원들이 같이 이제 서명 발의를 하면서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된 상태고 지금 현재는 이제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차별금지법 간단하게 소개를 누가 좀 해주실까요? 지금 제출된 것만 좀 제가 그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네. 내용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인 생활의 어떤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거나 예방하고 또 이 차별을 통해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제 포괄적이고 좀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이제 목표로 이제 제정안이 제출이 됐고요. 그 안에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어떤 고용, 재화, 용역 등의 어떤 공급이나 이용 그리고 뭐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어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좀 금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접적인 차별, 성별, 종교, 뭐 인종 이런 것들을 이유로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또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 행위들을 또 금지하는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11조 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지금 차별금지법이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보면은 이 11조 1항 보면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이에요. 여기에는 딱 성별, 종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무슨 인종 차별을 해도 되냐?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예시돼. 그래서 이거 우리는 이제 헌법 배울 때 예시 규정으로 봤습니다. 예시 규정. 그래서 민족이든 뭐 인종이든 이런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이 규정이 예시 규정이기 때문에 민족적 차별이라든지 인종적 차별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안 들어가 있었던 건데요.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인종 차별이 심한 인종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이 똑같은 인종, 단일 민족이라고 하니까 같은 인종이다 보니까 이 헌법을 만들 때 인종이 안 들어가고 예전에 조선시대 때 그 남존여비 뭐 이런 것 때문에 성별에 대한 차별이 더 부각해서 그렇게 들어갔고 종교도 역시 과거에 이제 조선시대 때 숭유업불 이런 게 있어서 딱 두 가지를 성별과 종교 이렇게만 딱 들어가 있었던 건데 다른 나라도 각각의 문화적인 특성에 의해서 그게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데 이번에 차별금지법에는 그 차별금지 사유가 거의 한 20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 자,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인데, 자,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걸 반대해야 할 이유는 없는데, 왜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나 이렇게 개신교, 원래 이제 개신교 관련해서 또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다 이렇게 차별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건가요? 개신교에서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동성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기독교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그 차별을 금지하는 뭐 그런 어떻든 그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그런 판결도 내리고 동성애 이제 허용한다고 하는 게 됐었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미국 흔히 얘기해서 이제 미국 본고장인 미국조차도 이제 그런 부분 허용하는 분위기가 됐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근본주의 기독교가 이제 지배하는 어떤 풍토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서 이제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게 이제 개신교 보수 쪽이 개신교죠 주로.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뭐 개신교 이제 진보 세력도 있지만은 그 보수 쪽이 거의 뭐 90%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자들도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종교 영역에서 개신교의 그 어떤 영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무시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가 또 전화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그런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실에 뭐 전화 문자 폭탄이든지 뭐 수백 통의 전화를 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또 지역구에서도 이제 역시 이제 교회들이 또 뭉쳐가지고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반대 선거 때 같은 경우는 낙선 운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잡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좀 꼼짝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것은 그 입법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성적 지향. 이 성적 지향을 차별 사유로 본 거예요. 차별 금지 사유로. 그래서 이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말하는 것인데 이 동성애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한다. 이게 지금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에이즈가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이 붕괴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딱 그 하나죠. 지금 성적 제한 이 부분만 빠지면 뭐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뭐 천주교 다 어떻습니까? 저희 의견을 보고서.
저는 이제 이 선호가 뒤바뀐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냐면은 이제 성소수자들을 갖다가 교리적으로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계는 반대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이 그 개신교계가 활용해 왔던 이른바 어떤 그 타자화, 그 소수자의 희생이 기존에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됐었거든요. 너 빨갱이야 그래버리면 만병통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갖다가 증거하거나 내지는 그들의 인권을 말살해도 상관없는 그런 전가의 보도였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이 좌파에 대한 그런 그 낙인 찍기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전선을 갖다가 새로운 타자의 전선을 갖다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소수자들은 이 사회로부터 마이너란 말이에요. 뭐 이 마이너를 갖다가 하나 발굴을 해내가지고 그들을 낙인 찍기 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그 정체성을 갖다가 강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을 갖다가 그것이 단순하게 교리적이나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단적인 세를 갖다가 그 과시하고 확인시키는 계기로서 동원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위해서 불교도 역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그 양 종교가 이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아주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요. 아 그래요? 불교 같은 경우는 그 조계종 총무원이나 몇몇 지도급 승려들만이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필요해요 라는 립서비스로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사실은 정치 사회적으로 아무런 파워를 가지지 못해요. 근데 개신교계 같은 경우에는 저 밑바닥 저 개척교회 짜잘한 교회들까지 전부 다가 동성애자가 되면 우리 사회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좌파가 득세하면서 이 사회는 빨갱이국가가 된다. 이런 식의 논리로서 총동원령을 갖다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소수자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것이 절대 악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을 갖다가 강화시켜내는 희생양으로서 발굴해낸 것이 아닌가. 정치적 이유가 더 크다. 네, 해서 그러네요. 그 묘사도 네. 굉장히 이제 네. 좋은 지적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국의 이제 개신교가 여러 가지 이제 목회자들의 뭐 여러 가지 비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교회가 또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또 교세도 많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이제 그 확대되지 않고 또 정치 사회적으로 또 민주화되면서 어떤 교권에 대한 뭐 도전도 많아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교회 공동체를 뭐 나름대로는 이제 지키겠다는 하는 이제 그런 거에서 흔히 얘기해서 이제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자기 공동체를 사수해야 된다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한국의 개신교는 우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이제 그런 세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김경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편에서는 정교 분리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해왔잖아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박정희 정권 때는 또 박정희 정권에 이제 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민주화가 돼서 이제 진보 세력이 집권하면은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 해왔고 그것이 이제 뉴라이트의 핵심이 이제 개신교 그 보수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도 이제 이런 그 동성애라고 하는 거를 빙자를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지지하는 세력들, 차별법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뭐 빨갱이, 좌파 이렇게 이제 몰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내에서 그런 세력들을 이제 똘똘 뭉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방어도 하면서 또 한편에서 이제 공격하는 거리를 만들면은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성소수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어쩔 수 없이 약자들, 그러니까 이 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그 가치는 사실 그 나라의 민주주의 척도가 다수결에 있는 건 아니죠. 얼마나 그 사회가 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회가. 그게 우리가 지금 뭐 민주주의의 성숙 척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평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지금 뭐 국가인권위에서는 평등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평등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보죠. 평등? 그러니까 성소수자, 소수자에 대한 어떤 억압을 평등화시켜야 된다라는 건데, 예전에 뭐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달리 취급될 것은 달리 취급돼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성소수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달리 취급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취급받아야 되나요? 근데 사실 그 인권 역사니까 인권의 역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소수자를 보호하죠. 보통 사람과 같은 일반적으로 이제 인간의 어떤 그 평등성, 동등성으로 이제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인권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고대로부터 이제 모계 사회 이후에 이제 남성들이 이제 지배를 하면서 여성들이 이제 그 거의 5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권리에 있어서 이제 소수자가 된 거죠. 다 거의 이제 같은 인구 비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었고, 인종적으로도 이제 흑인 같은 경우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거기에 여러 가지 억압이라든가 또 노예 생활하게 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인권의 역사라는 게 결국은 이제 소수자를 보호하고 또 그들이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사회에서 다수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만드는 역사인데, 이제 소수자도 역시 거기에 이제 그 동성애자도 성적으로 이제 사실 지금은 이제 그게 에이즈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것이 이제 후천적이라고 했지만은 결국 이제 의학적으로 그것이 이제 그 선천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어쨌든 다수자들,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거의 가부장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이 생식을 못하는 존재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그들을 이제 무시하고 이렇게 온 거죠. 그 평등권에, 우리 헌법에 있는 평등권의 주체는 국가가 국민을 달리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서 기자가 못생겼다고 해서 너는 경찰 시험 보지 마, 국가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슈퍼 가게, 동네 가게 사장인데 이 친구는 허구한 술만 먹으면 동네 가서 행패를 부려요. 그래 내가 슈퍼 주인인데 또 소주를 사러 왔길래 너한테는 내가 죽어도 못 팔겠어. 자, 이거 차별입니까? 이거 어떻게 평등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평등권을 나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 평등의 주장은 결국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가가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먼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그 차별을 했다고 해서 이제는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하거나 이렇게 어떻게 이제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은 어쩔 수밖에, 차별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게 이른바 그게 아예 없어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마이너리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수자들에 대한 이제 방과학을 하는데 사실은 소수자라는 것도 대단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이건 이제 이 사회 권력적 관계를 반영하는 개념입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차별 중에 하나가 이제 비구니에 대한 성차별이거든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비구니는 교단 구성원 중에서 마이너가 아니에요. 그들은 종단 구성에서 제가 알기로는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단의 실질적인 권력, 제도를 갖다가 장악한 측은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비구 중심의 사회란 말이에요. 그 권력 관계에서 마이너일 뿐이지 이것이 결코 사회적으로 작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른바 한국 사회에서의 개신교라는 것은 이제 과대 대표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에 비해서. 그리고 전체 인구로 보면 한 20% 될까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그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종교 집단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다면 우리가 이 마이너라는 개념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보시던 분이 이런 지적을 해왔습니다. 조계종은 종단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한 적이 없다. 사회노동위원회에서 얘기했을 뿐이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하고 가는 자, 예. 그 종표에서도 책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계종이 그러니까 조계종 총무원
정단의 어떤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이 행정기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자승 스님이 이제 총무원장 일기 재임 시절에 정치인들이 왔을 때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라든가 이럴 때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 초기의 개념은 증오방지법 개념에서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보면 조계종 사회부 산하에 이제 종교평화위원회 그리고 또 사회부 산하에 이제 사회노동위원회가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에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회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 현장에서의 이제 노동차별과 관련된 문제에 좀 천착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종교평화위원회는 종교차별 문제에 좀 천착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론 공식적인 어떤 차별금지법 제정 그리고 차별금지법 찬성을 어떤 종단의 공식적 입장으로 확인을 하지는 않지만 부수적인 기구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요구하는 이유가 결국은 조계종 안에서의 인식이 불교는 기독교, 개신교에 비해서 차별당해 왔다. 그래서 우리도 평등하게 개신교처럼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인식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계종의 입장에서는 이 불교가 상대적으로 기독교에 비해서 정부로부터 차별받아 왔다. 네. 과거로부터 이승만 전부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미 군정 때부터 이제 그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제정이 됐지만 부처님 오신 날, 그러니까 석가모니 탄신일이 공휴일로 제정된 거는 한참 후인 70년대 일이거든요. 불교계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이제 정부로부터 차별받았다. 불교계 입장에서는 충분히 차별받았다고 생각할 만한 소재예요. 그런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계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차별해서 다른 종교를 차별하거나 정치적 종교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좀 더 세게.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어쨌든 성소수자, 동성애 문제가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이유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말이야, 잠깐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게 종교로 와버리니까 이게 종교 집단들이 자신의 이권 내지는 특권을 갖다가 더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단으로서의 차별금지법으로 얘기가 되는 걸로 이게 지금 얘기가 주제가 옆으로 가고 있거든요. 원래 차별금지법이 얘기되고 있는 것들은 그 헌법상의 그 사상 인권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나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기본권이 지금 한국 사회는 그동안에 굉장히 병든 사회였기 때문에 이른바 반공 이데올로기 앞에서는 인권도 말살되고 그리고 어떠한 그 권력을 가지지 못한 그런 입장에서는 이른바 권위주의 정부가 결정하면은 국민은 총동원돼서 가지고 따라야만 하는 그런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였단 말이죠.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관철시키자고 하는 것인데 이조차도 입법조차도 안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좀 고민을 해보자고 모인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존에 지금 현재 차별의 문제가 바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로부터 계속 차별은 누적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벌어져 있는 이 간격은 어쨌든지 조정을 해서 그 벌어진 간격을 차별의 간격을 좁혀야 할 필요성도 분명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역차별의 문제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회의원에 있어서 당내 투표에서 여성 할당 때문에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고 또는 뭐 국가유공자 공무원 시험에 있었을 때도 그런 거 뭐 가산점도 주고 예전에 제대군인 같은 경우에도 5점 가산점 줬다 헌재판소에서 결국은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이제 안 받았죠. 이 역차별의 문제 이걸 기독교에서 계속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어떤 그 뭐라고 하나요? 동성애 축제? 뭐 이런 그런 축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축제들을 함으로써 이제 만연해질 무슨 에이즈라든지 거기에 이제 그 치료 비용에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하면 강제 이행금을 부담하거나 외국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역차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먼저 아마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걸 등치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공공 장소에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개인이 뭐 개인끼리 뭐 얘기하다가 뭐 할 수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뭐 그것을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거에 대해서 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들을 퍼뜨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죄악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그 차별금지법에서 그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처벌을 해야 된다. 예. 형사처벌까지. 아니 뭐 그거는 지금 이제 우리는 그 입법 예고에는 형사처벌은 안 담겨 있고 그냥 뭐 이제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나 이제 네. 뭐 어느 정도 이제 공고 상황 정도 강제이행 청구 뭐 이런 거. 근데 유럽하고 이제 미국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유럽 그렇죠.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더라고요. 강제적으로 하게끔 돼 있고 거기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 시민운동, 시민권의 역사가 굉장히 인권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종 문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소수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이제 보호하고 거기서 법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 자체가 이제 굉장히 표현의 자유를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인종 문제는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인종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데 성소수자 문제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낙태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는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인정하는 쪽으로 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이제 택해야 될지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신교의 어떤 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위력이라는 게 이제 무슨 뭐 그들이 이제 뭐 저도 이제 속해 있지만은 과대대표되는 걸 그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자 폭력이라든가 문자 테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또 뭐 전화 부대를 동원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선거 때 그런 응집력을 가지고 뭐 낙선 운동한다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정치인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이제 뭐 지금 현재로는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통과가 목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이행 과정을 좀 통해서 통과시키는 방법도 좀 우회적으로 할 수 필요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이제 서구 사회는 굉장히 처벌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뭐 인종차별이 우리 역사 속에는 그게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소수자라든지 이런 문제들의 표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서 나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표현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게 뭐 그 정도는 용인이 가능한 정도의 발언이다라는 거죠.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는 게. 자, 그러면 자, 소수자 보호. 참 이게 우리 사회가 갈등의 요인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화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거듭나려면 어쨌든 이 성소수자든 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데 여기에 소수자 보호는 다들 인정을 하는데 성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게 이제 가치관의 혼란들이 오고 뭐 이제 크게 이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는 그래서 진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간통죄 폐지라든가 그렇죠. 10년 걸린 싸움이거든요. 이제 국가가 인간의 성적 자율성까지 관여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그렇죠. 이제 얘기가 됐던 것이고 지금 차별금지법에서의 이제 아까 이제 처벌 조항이 좀 애매하다. 약간 손해배상만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서구 사회는 저기 2차 대전 때 그 나치즘에 의해서 그 유대인 학살, 인종 청소가 이루어졌던 문제라든가 지금 이제 아메리칸의 인종 차별 거기는 가면 경찰이 사람 죽이고 뭐 거기에 대해서 폭동 일어나고 이러는 사회적인 어떤 그 피해와 비용이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공유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엄격히 다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엔 사회 구성은 모두의 피해로 온다는 사회적 합의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역사,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공통 지점을 우리가 못 찾아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입법이 처벌 조항이 없으면 만드나 마나요, 사실은. 그리고 뭐 이제 그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저기 이제 손해배상이나 강제징금 부과라든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게 형사처벌까지 가야 될 것이냐? 나는 성소수자를 반대하고, 뭐 퀴어 축제인가요? 그런데 가서 이제 나는 나의 목소리를 내고 이것도 표현의 자유인데. 근데 이게 이제 그 차별금지법을 들이다 대면 이제 뭐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제출된 제정안을 보면 어쨌든 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하고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처벌을 해야 될 수 있도록 넘어가는 그렇죠. 절차를 밟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어떤 성별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이 대중교계나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톨릭에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 보면 저는 여기서 언뜻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가톨릭 주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차별금지법 법안 안에서 일부 조항 그러니까 이제 성별의 문제를 남녀 그 외의 성을 인정하는 어떤 법안으로 인식하면서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좀 반대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예, 성적 지향이라는 그렇죠. 이 부분이.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의 가정이긴 하지만 이 성적 지향, 성별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법안에서 뺀다면 그럼 나머지 법안은 그럼 통과 가능한 건가? 이런 궁금한 점.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반대해야 할 이유가 어떤 개신교나 카톨릭에서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논리를 못 찾아내요. 네, 그냥 성소수자예요. 그건 이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의지와 반대되는 남녀 외 제3의 성. 그렇죠. 이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제 종교의 큰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창조 의지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남녀를 아담과 이브를 했는데 이게 뭐야? 왜 제3의 성이 나오지? 이건 새로운 창조를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이제 성서 신화 쪽 영역으로 가버리니까 사회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거 이제 추상적으로 가면은 이제 상당히 거룩한 얘기들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아니 근데 성적 지향이 거기서 출발해. 아니 우리 문제 정치적인 접근해 문제는 봅시다. 완전. 네, 이제 나는 이제 바이블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6장에 보면은 장애인은 출가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남녀 춘인은 출가할 수 없습니다. 남녀 춘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양성 구유한 자예요. 그 남성인데 여성 성기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하고 반대의 경우 그래서 성적 정체성이 외형적으로 좀 애매할 경우에 그 부분은 옛날 분들은 출가를 안 시켰어요. 근데 이러한 율장의 그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과연 이 시대에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좀 우리는 좀 질문을 이제 던질 때가 됐고 또 하나는 아까 비군이 성차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불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엄격한 차별해요. 뭐냐면은 그 군소종단들에서 군승에 우리들도 좀 보낼 수 있게 해달라. 조계종이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건 조계종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권력의 횡포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들이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종교계 집단에서 얘기되고 있는 차별을 뭐 찬성하네 반대하네 이러한 입장들에 대한 순수성이라든가 내지는 정당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지금 지경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종교가 자기 내부에 대해서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회를 향해서 뭐라고 지져봤자 이건 짓는 그 소리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우리 뭐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선은
개신교가 여성 성직자를 뭐 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만 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일부 이제 보수 교단은 아예 뭐 월경하는 존재는 뭐 네. 성직자가 될 수 없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첩외자식은 뭐 신부가 될 수 없다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여성은 뭐 기본적으로 안 되고 이제 성직자로서 뭐 저기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수 자체가 안 된다고 이렇게 돼버려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종교 내부의 어떤 개혁, 그다음에 차별 이런 것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성서적으로도 그 동성애 관련돼서도 실제 뭐 몇 구절이 안 되거든요. 그 몇 구절이 안 되고 이제 실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들은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라는 문제, 이웃 사랑하라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집트로부터 이제 그 탈출해서 상당히 그 초기에는 평등한 뭐 공동체였다가 그것이 이제 정착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빈곤 문제, 계급 문제가 생기면서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합하기 위해서 계속 나오는 문제는 약자를 보호하라. 그다음에 또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동성애 문제가 사실은 뭐 구약에서도 몇 구절 안 나오고 신약에서도 뭐 예수 자체는 뭐 동성애에서 언급도 안 했고 그다음에 일부 뭐 그 굉장히 이제 그 엄격한 몇몇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폭적인 생각을 하는 몇몇 분들이 얘기한 거 몇 구절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이런 그 남자들이 이제 교회 권력을 지배하면서 뭐 여성 배제시키고 예수는 이제 뭐 여성도 예언자로 그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복음서 외전 같은데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제 나오는데 남성들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여성들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자들은 또 역시 이제 그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식을 못하는 존재다.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되게 반대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그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가장 구약 같은 게 이제 유대교 역사죠. 유대교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또 그 근동에서는 이제 소수자였기 때문에 그 소수자들이 많이 하는 거는 이제 민족적인 소수자들은 뭘 많이 하냐면 많이 나라는 거예요. 생식하고 번식하라는 거거든요. 이제 번식하라는 게 이제 유대교의 이제 그 아예 그 저기처럼 계율처럼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소수자는 그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한이라고 하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예. 원한이라는 사람은 자기 형사고 형이 죽었기 때문에 형사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라고 했는데 그걸 낳지 않고 그냥 자유라고 밖에다가 이제 자기 정자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 죽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결국은 이제 성서 이렇게 기독교 역사도 성소수자는 결국 이제 생식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배척해 버리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금 해석해도 역시 이제 문제가 많다 이런 게 얘기할 수 있는. 자, 성적인 부분, 그 성소수자 이야기를 빼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사회의 차별 금지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차별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우리 지금 헌법 제11조 2항은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창설하지도 않아요. 과거의 조선시대 때처럼 양반과 상민, 뭐 천민, 노비 이런 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 보면 아버지가 재벌이면 자식도 재벌입니다. 정규직이면 정규직, 비정규직이면 비정규직.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논란보다 오히려 이런 논란들, 이런 논의들이 더 폭넓게 이루어지는 그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기를 정말 고대해 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짓고 다음에 차별금지법 논란이 되면 한 번 더 붙으시죠. 심화과정 한 번 더. 심화과정 한 번 더 붙으시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끝났네.